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랜만에 가게에서 찾아뵙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일반적인 내용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미 관계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현재 사인을 안 한 상태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는 이면 계약은 하지 않겠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민이 모르게 계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한 가지 하고요. 국익 중심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용이 바탕된 그런 상태에서의 협상. 그래서 본인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협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웃라인만 구두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비라든가 주한미군 주둔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현재 주둔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에 반했을 때 사인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협상이 늦어짐으로 인한 관세 적용이 지금 25%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기업들이 받을 영향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관계는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을 원한다고 해도 현재의 지정학적 상태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의 의지만 갖고 과연 통일이 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그 네 나라가 어떤 실익이 있을 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쪽으로의 통일 중심주의를 좀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 주도적으로. 관련국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통일 정책. 그러면 통일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너무 적대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느슨함을 주는 그러한 안보나 국방 정책은 자제해야겠죠. 저는 트럼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단 국가의 하나, 아니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국가 또는 핵을 갖고 있는 국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트럼프는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이 크게 한 곳이 있다. 그것을 내가 좀 개발을 해야겠다. 개발 소유권을 가자지구처럼 대리전쟁을 해서 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평화통일로 하나 되려고 하는 베이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특정 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시진핑, 푸틴, 새로 선출된 일본의 총리, 각 북한을 보는 시각 상당히 중요하다. 통일 정책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회 시스템, 언론, 검찰개혁, 또 사회적인 기업이라든가 교육 부분, 한일 관계, 대부분 일정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이 좀 있었다고는 보아집니다. 그 중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참사가 났을 때 형사적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참사, 재난에 대한 책임의 문제. 저는 2년 전에 페이스북을 할 때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는 중대재난처벌법이 없죠. 이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증거적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이 큰 재난과 참사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자체와 정부의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재난처벌법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법적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긴장을 갖게 되면 참사가 재난이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참사가 났을 땐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거죠. 권리가 있듯이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대표들은 그런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요번 사도광산 관련된 추도식에 요번에 한국 쪽은 참석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일 관계 부분은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선출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가 있는 오보,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사적인 책임을 떠나서 벌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제재,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유튜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법 테두리가 유튜브는 좀 느슨하지 않습니까? 던져놓고 보는 식의 언론,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질문도 없었고, 물론 교육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AI 인재를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국이 AI 인재가 60만이고 한국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 20만까지는 한국도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또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나 경제 부분에서 정치가 상당히 네거티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서로를 비방하는 형태의 정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과연 정치가 국민들을 리드하고 경제를 이끌어 가면서 어떤 인프라를 형성을 해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가 서로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극으로 치닫는 상황. 생산적인 정치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지금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X세대나 MZ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나 경제 여러 분야에 그 세대들에게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야죠. 정치가 개혁이 돼야 되죠.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정치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정치. 이게 비전이 있습니까? 나라가? 결국은 교육이든 경제든 정책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단순하게 따지면 1인당 GDP일 수도 있어요. 3만 5, 6천 달러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또 시간당 임금이 1530원 인 상태에서 어떤 식의 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느냐. 원가를 낮추면서 갈 수 있는 3만 6천 불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제도업을 부흥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제도와 법,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처럼 8만 불, 9만 불의 1인당 GDP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킨다고 하는데 8만 불, 9만 불의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얼마만큼 원가를 낮출 수 있겠느냐, 인건비를. 그것도 의문이죠. 무조건 기업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인당 8만 불, 9만 불, 10만 불 되는 노동비를 원가에 부담했을 때 그것이 과연 구매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한국도 3만 6천 불에서의 가장 적합한 산업 모델, 미래를 열 수 있는. 또 교육도 마찬가지죠. 의료계 쪽에 너무 집중된 교육열, 이공계나 또는 문과 쪽 이쪽이 상당히 인재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 의대로만 우수 인재가 가려고 하니까 AI 쪽의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도 그러한 차원에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통령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준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 한국이 현재 어떠한 기준에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민족과 결애라는 단어, 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국민주권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쁘게 시작을 한 건 맞아요. 지난 100일 동안 산적했던 생태계가 붕괴된 걸 복원화시키고 회복하고 외부 변수인 대미 관세 협상에 상당히 힘들었죠. 지속적인 회복 과정이 더 필요할 겁니다. 성장과 도약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 회복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임기 내에 성과를 내서 치적에 대한 너무 집착이 있으면
목표가 달성하는데 무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평가는 국민들이 잘해요. 성과가 없어도 과정에 충실해서 다음 정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만 만들어도 국민들은 평가를 잘 하는 겁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이라기보다 보여주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튼튼한 과정, 튼튼한 기초 펀더멘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도 기저가 부동산 시장에 가 있는 자금을 주식이나 기타 자본시장에 좀 이전을 해서 원활하게 자금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권정부의 기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언하는 듯한 주식 시장에 대한 말씀. 오를 겁니다. 5,000포인트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자금시장, 자본시장.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꼭 하셔라라는 말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국가나 기업이나 가게 활동을 하다 보면, 국정을 하고 경영 활동을 하고 가게를 이끌다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트럼프의 예상하지 못한 이런 외교 또는 안보, 경제 이렇게 다가오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정상회담을 무엇을 얻으러 간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국익을 지키려고 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또 요구를 하는 그런 정상회담은 중요한 거죠. 지난 정권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보아왔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개인성이다. 그 개인성이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각 분야에서. 지도자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 이러한 리스크로 외교안보, 경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